윤석열 후보가 250만 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250만 호를 얘기를 한 다음에 숫자까지 똑같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확보한 토지에 대한 공급까지 하면 280만 호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공급이나 그럼 이런 대출 규제나 첫 주택 대해서 문재인 정부랑 다른 점은 무엇이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구분이 가지가 않아요. 반 문재인 외치면서 뭐 시장 위주의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오셔가지고 도대체 부동산 정책에서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계신지 기존 주택을 다시 리패키징한 거 말고 무엇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제주도 있다고요? 예. 예, 제주도 있는데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당무 네. 거부는 아니다. 뭐 거부할 게 있어야 거부를 하지. 그렇죠. 돌려가기 아닙니까 이거? 뭐 돌려가기죠 사실은. 지금 근데 행보를 보면 어제는 부산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 장제원 의원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기습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랑 굉장히 긴밀한 사이라고 예. 알려져 있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은 나름의 민생 투어를 간 이유는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 어떤 선대위 구성이라든지 예. 아니면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의 어떤 비토 선언, 보이콧 선언 비슷하게를 하게 된 건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윤핵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 말하자면은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 그 사이에서 말하자면 계속 배달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메시지가 불만을 표시를 했었던 것이고 제 생각에는 어떤 그런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보이콧을 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장소를 선정함으로써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들어보니까 장제원 의원이랑은 이준석 대표랑은 실제로 뭐 그렇게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지는 않대요. 그거는 뭐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다는데 그냥 어떤 상징적인 지나가다가 상징적인 어떤 그런 장소를 하나 골라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호남 약하다고 평가받고 또 천하람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랑 잘 소통을 하고 하니까 순천을 갔던 것 같고 가까운 또 제주도도 간 것 같고 이렇게 좀 무언의 정치적 메시지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돌아오려면은 정치는 명분이니까 명분은 후보만이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후보가 계속 뭐 리프레시 얘기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게 아니냐. 저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저께 천하람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더라고요. 위기감은 이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한 게 첫 번째는 방향성, 선거의 방향성, 어떻게 이 선거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불분명하다. 두 번째가 인선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 방향에 맞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2030 세대에 걸맞는 우리가 메시지를 내고 그에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적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둘 다 부족하다라고 문제 지적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캠프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적어도 그 두 방향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어떤 판을 좀 깔아주는 편이 깔아줘야 이준석 대표도 와서 좀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혹자들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치 경험이 없고 정무적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본인의 스타일상 남한테 머리 숙이기 싫기 때문에 이준석한테 찾아가지 않는다. 만일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재명 후보가 제주도까지 날아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주도까지 날아가셨죠. 지금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무슨 대표 자질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대표 자질이 아니고 지금 후보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의 그 자질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그 리더십 스타일을 특히 청년 문제로
예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청년을 주체로 보고 계시죠. 그래서 보통 듣고 고치고 기회를 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처럼 직접 현장에 가서 듣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을 바꾸겠다 이러면서 고치고 또 청년들 뭐 18살에게 뭐 공동 뭐 선대위원장을 시킨다든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을 좀 객체로 보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그런 도구 뭐 듣지도 않고 뭐 청년들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아주 늦게 가가지고 탕수육 얘기만 하고 오셨다는데 고치지도 않죠. 부정식품 발언 이후에 얼마나 몰매를 맞으셨는데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또다시 실언을 하시고 또 기회를 주기는커녕 이준석 대표 같은 선출된 당대표를 패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그래요. 자, 근데 김 비대위원. 네. 김종인 카드는 이제 그냥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니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아직-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뭐 물 건너갔다 보기 좀 어렵지만, 근데 물론 사실 많이 문이 닫힌 건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한 지난주 정도까지만 해도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는 뭐 그 이후에 어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적극적인 대화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있어야 사실 물꼬도 좀 트이고 하는 것인데 일단 대화가 없다는 점에서 사람이 말하자면 좀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었으면 그 위에 대화가 있어야 그것도 뭐 국면 돌파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적극적인 액션들은 없었으니까 오히려 조금씩 그 가능성들은 좀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다친 건 아니고. 아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 잠깐만 반박을 하자 그러면 하세요. 윤석열 후보 청년 객체로 보지 않습니다. 객체로 보지 않고요. 그 뭐 말씀하신 뭐 늦었다 뭐 몇 가지 그런 얘기들 하셨는데 몇 가지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나쁘다 이러면 또 나빠 보일 수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후보도 나빠 보이는 경우 많은데요. 늦게 간 것도 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 앞선 일정들에서 젊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주자 그러면 웬만하면 다 받아준대요. 그래서 계속 이게 앞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느라고 좀 늦는다고 그렇게 해서 앞 뒤에 있는 일정도 좀 미뤄졌다는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고 결코 캠프 내에서도 이 사람 객체로 쓰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알겠습니다. 청년이 아니고 좀 나이가 많은 당대표라도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패싱했을까요? 아니요, 패싱하지 않다고 본인이 이야기했고요. 이준석 대표의 나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저께 보니까 뭐 고용진 대변인이었나요? 뭐 청년 당대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는 청년 당대표 없습니다. 당대표가 있는 것뿐이고 젊고 늙고 뭐 나이 많고 적음은 전혀 지금 당대표 역할을 하는 것과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데 아무런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네, 자, 두 사람이 알겠습니다. 한 방씩 공방을 했으니까 제가 좀 끼어들어서 중재를 하면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김종인 물 건너갔냐 카드 건은 왜 질문했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심각하게 정말로 당대표 사퇴 카드를 던지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두 사람 없이. 네, 일단 뭐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으로 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뭐 그럴 일은 없었다고 보는데 적어도 지금 이런 갈등 국면처럼 보이는 것이 좋지 않죠 후보한테. 그래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지지율들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많이 좁혀지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당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잡음들은 없어지는 게 좋은 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박용진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던데 그 자리에 또 송영길 대표가 깍듯이 모시고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기자의 질문에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연락도 자주 드리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으로 올 가능성은 혹시 있을까요? 저는 뭐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뭐 가능성을 닫을 필요는 없고요. 오신다면은 뭐 말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말리고 말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또 민주당의 그 진보적인 가치와도 맞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서 우리 당으로 오시는 것도 어떨까. 심지어는 저는 이준석 대표도 우리 당으로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그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들이 그 물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봤을 땐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뭐 민주당으로 넘어가진 않겠지만 외곽에서 그냥 이재명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
아니 뭐 사실 가능성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면 예. 0.001%도 가능성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죠. 그걸 가능성이라고 예. 하면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 당 내분 상황이 길어지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갑자기 악재가 하나 터졌어요. 호재가 악재로 바뀌었다. 처음에 1호 영입에서 발표할 때만 해도 굉장히 신선하다. 어디서 저런 사람을 모셔왔을까. 2030부터 모든 연령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틀 지나서 지금 이게 악재로 지금 바뀐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의혹이 제기되고 이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접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거 보면 여러 가지 의혹을 인정하는 모양새이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후보는 국민들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하고 공인으로서 자질 검증이라는 측면을 좀 구분하는 것은 좀 쉽지도 않고 좀 말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 조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란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인가 이걸 묻는 건 굉장히 마땅한 질문인데 예. 개인 사생활이 과연 선대위원장 잘하는 것에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조금 의문이 들고 물론 이제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선거 과정이나 검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묻는 것이 마땅한데 이분은 뭐 선출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좀 영입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또 이게 여러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또 민주당 측면에서는 또 모시고 온 분인데 또 지켜드려야 되는 것이 좀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사안이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최재현 부대변인 말처럼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뭐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는 하겠지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는 이성보다 감성이 움직이는 거고 만일 지금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후보였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다 보니까 밖에서 공격하기 딱 좋은 모양새거든요. 어쨌든 간에. 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말씀을 하셨듯이 국민의 판단을 보고 대처해야 될 국면에 온 것 같고 이 조동현 위원장 역시 오늘 아침에 인터뷰까지 하면서 본인이 뭐 송구하다는 말씀도 하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좀 이번 국면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 자, 것인가 이걸 지켜볼 그러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 입장 혹은 선대 입장은 일단 좀 지켜보자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김 비대위원. 네, 이재명 후보가 뭐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일단 의견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최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사적 영역이고 공적인 것으로 끌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내지는 공동 선대위원장을 수행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이 되시면 후보가 그걸 설득하셔야죠. 후보는 국민들한테 맡기겠다라고 판단을 유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이 부분을 돌파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 국민 여론 이미 안 좋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그제 뭐 계속 그 이슈로 들끓었기 때문에 네.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건 이미 뭐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고 후보가 만약에 그걸 정말 자신 있다 그러면 돌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동현 씨, 예. 조동현 그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아침에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했지만 저는 사실 그게 좀 변명처럼 들렸어요. 뭐냐면 이런 사생활이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좋지는 않죠. 본인 개인에게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도전으로 미화하는 건 전 좀 그렇다고 봤어요. 뭐냐면 도전할 수 있죠.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본인이 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민주당이 지고 가는 게 맞고. 근데 마치 도전과 책임을 굉장히 혼돈해서 나는 그냥 도전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책임까지 지우냐. 책임을 지는 걸 모르고 도전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하신 거는 이미 결정을 하신 사실이고 우리가 도전한 것 같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도전했으면 본인이 가졌던 그런 사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자세를 갖고 나오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송구스럽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납득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조동현 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저 스스로도 이 영입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한데 조동현 위원장의 사생활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은 사실 이런 사생활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조심을 하고 지켜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대위원장이라는 그런 직함 때문에 이것을 다 밝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황보승희 의원의 경우에는 사생활 영역이 있었지만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고 민주당도 그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공격한 적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상임선대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선출된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가 어느 직함까지는 어디까지 지켜줘야 된다는 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사생활의 영역하고 선대위원장의 그 능력하고는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 뭐 저는 무조건 이분이 잘했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뭐 국민의 입장을 보겠다라고 하신 건 좀 유연한 측면을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뭐 이것보다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거 때만 이렇게 체리피킹 하듯이 영입하는 경우가 저도 영입을 당했지만 와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게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당 내에서 좀 사람을 키우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피킹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좀 많이 그 부분에는 들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지은 대변인 영입되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도 케어해주지 않았죠 그 뒤에.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원래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저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간 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정치 선진국에서는 능력, 자질 이거하고 사생활은 별개로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함께 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시끄러워지는 건데 이거 지금 언론에서 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황보승희 때는 한 번도 안 다뤘으면서 왜 다루냐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저는 이제 부산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지만은 부산 시당을 포함해서 논평 한 번 낸 적이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존중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만일 세게 때리면 그 김건희 씨도 비슷한 논란 의혹이 있으니까 또 민주당에서 벼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선거는 이상한 쪽으로 혼탁하게 흘러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은 뭐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못 하더라도 다음에라도 좀 양당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뭐 신사 협정을 하든 뭐 좀 필요가 좀 하지 않느냐. 왜냐면은 지금 뭐 김 교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뭐 본인이 감수하고 책임져야겠지만 지금 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다 굉장히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우리 언론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최지은 대변인 얘기했던 인재 영입할 때 인재 영입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만 검증은 안 합니까? 그게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번에는 왜 더 그런 게안 급하게 된 되는가. 면이 있는데 예. 이준석 대표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쪽 당에 너무 훌륭한 청년 정치인이 있다 보니 우리가 조금 더 좀 분발을 하게 된 그러다가 조금 급했던 부분도 있지 않나 아니, 싶고. 예. 이준석 대표는 구력이 1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준석 좀 청년 대표조차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준석 대표조차도 영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스스로 잘한 것도 있고 또 당에서 키운 것도 개척했죠. 있고 예. 본인의 굉장히 오랜 포지션을. 시간 동안 정치인이 네. 되어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예. 것이죠. 자 그리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불어치 발언 이거는 뭐 이수정 교수도 부적절했다. 잘못했습니다 그거. 그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랑 인터뷰할 때도 다 그건 부적절했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본인은 부적절하지 않대요. 아유 무슨 말씀을 그 제가 예. 라디오 전문 들어봤어요. 예. 이런 말씀하는 게 좀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앞으로 판을 깔고 말씀하셨는데 예. 뭐가 부적절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지금 와서는 남자도 부적절한 걸 왜 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본인도 하셨는데. 제가 한 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부적절한 거죠. 그거는 뭐 그 이후에 사실 저는 해명이 더 좀 그냥 그랬어요. 뭐 액세서리는 뭐 남자도 차고 그렇지니까. 예. 아니 브로치는 여자만 차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액세서리를 왜 갑자기 바뀌고 내가 두 아이의 뭐 페미니스트고 두 딸을 가진 아버지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저는 그거는 오히려 깔끔하게 사과하고 털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깔끔하게 사과하고 털었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거는 뭐 같은 당이고 뭐 선대위원장이시면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 선거는 2030이 키를 쥐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2030이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는데 재보궐 선거 때는 반대로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40대는 4050은 이재명, 60대 이상은 윤석열 이렇게 세대별로 갈렸으니까 2030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의 추측인데 그래서 양당이 또 2030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럼 2030만을 위한 정책 어떤 것이 있느냐. 아까 최지은 대변인 말처럼 윤석열 후보가 이번엔 그 언론과 인터뷰에 조금 실수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여당부터 얘기 들어봅시다. 어떤 정책이 있는지. 뭐 저희는 뭐 주거, 학교 모든 것에 대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청년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 선대위를 이미 출범을 했고요. 뭐 여혐, 남혐 둘 다 싫어위원회, 뭐 민주당 꼰대짓 그만하라 위원회 이런 다양한 위원회들이 구성이 돼서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큰 흐름에서 뭐 기본 소득 그리고 기본 주택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만 청년들이 또 특히 관심 있는 여러 주제에 대해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소확행 정책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그중에서 좀 반응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 정도는 유예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청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면접비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고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성공한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지지율이 빠졌을 때도 청년 정책을 가장 잘할 것 같은 후보는 항상 이재명 후보가 1위가 나왔고 어떤 이 사람들이 직장 상사라면 누구랑 일하고 싶냐 그러면 항상 이재명 후보가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내놓는 청년 정책인가요? 아니면 그냥 했으면 좋겠는 정책인가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정책이 없어가지고 후보가 물어보시는 됐으니까. 건가요? 예, 아니면 뭐 일단 국민의힘이 캠프가 아니라도 국민의힘이 준비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제 생각은 좀 있는데 예. 그 일단은 윤석열 후보의 청년 정책 중에서 제가 가장 약간 인상 깊게 봤던 것은 결국 이제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확실히 이제 완화한다는 거. 적어도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라든지 첫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이 사실 저는 제일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일 당연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노동 문제도 있고 뭐 취업 문제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결국 내 집이 없다는 데서 제일 크게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겪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 펀더먼탈이잖아요. 이게 뭔가 모든 내 삶의 기초이고 그래서 이런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뭐 원가준택이라든지 하는 적극적인 좀 공급 정책이랑 그다음에 대출 규제로 젊은 사람들도 집을 살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예. 보태도 될까요? 이 대출 규제나 첫 주택에 대해서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있고요. 특히 그 청년과 첫 주택 많이 구입자에 줄였죠. 대해서 뒤로 가면서. 그리고 지금 공급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250만 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250만 호를 얘기를 한 다음에 숫자까지 똑같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확보한 토지에 대한 공급까지 하면 280만 호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공급이나 그럼 이런 대출 규제나 첫 주택 대해서 문재인 정부랑 다른 점은 무엇이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구분이 가지가 않아요. 반 문재인 외치면서 뭐 시장 위주의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오셔가지고 도대체 부동산 정책에서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계신지 기존 주택을 다시 리패키징한 거 말고 무엇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이 있었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는 공급은 지금 이미 100만 호에 대한 공급을 그게 왜 약속을 그러냐면요. 했죠. 박근혜 정부랑 이명박 정부 때 풀어놨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완성이 돼가지고 공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 착각이 되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인허가가 돼가지고 그 공급 주택 한 거 없습니다. 주택 공급한 거 없습니다. 그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로 사실 젊은 사람들도 실주택 그러니까 실거주를 위한 사람들 역시도 계속 대출 규제하면서 조여왔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신용대출도 막아놓고 LTV도 막아놓고 계속 낮추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집 못 사게 해놓고 집가 이렇게 폭등시켜놨는데 결국 공급 부족, 대출 규제 이 근원적인 문제들을 그렇게 선언해놓고서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당연한 걸 얘기해도 먹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문제인 거죠. 뭐 문재인 정부의 뭐 부동산 정책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가 다만 이제 100만 호 공급 대책을 밝혔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한 가지 팩트 체크를 드리고요. 우리 부동산 정책이 최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윤석열 후보가 된다고 부동산 정책이 좋아질까라는 확신은 윤석열 후보가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당이 많은 비판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 정책은 누가 잘할 것인가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당시 이제 경기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최근에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이재명 지사의 임기 동안 굉장히 많이 경제 성장률이 팍 떨어졌어요. 코로나 상황이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예. 아, 근데 굉장히 자랑 많이 하셨잖아요. 상대적으로 봐야죠. 경기도하고 다른 지역이라든지 한국의 경제 성장률하고 코로나가 문재인 있었던 정부 다른 경제 성장률 성장이라든지. 좋다고 경제 반등했다고 문재인 정부는 계속 얘기했는데 경기도에서 떨어진 거면 이재명 후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좀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은 좋은데 한국하고 경기도가 안 좋은 건데요. 다른 그러면? 나라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지역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될 거고 사실 이재명 후보의 뭐 공과 시를 다 떠나서 행정 경험이 있는 분하고 검찰총장으로서 경제적인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과의 그 차이는 뭐 우리가 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사실 이번에 경제 성장률을 보면서 잘 못했다는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저는 뭐 자, 김재석 네. 위원의 예. 그 아니 의견이시고요. 데이터가 그런데요, 예. 뭘? 지금 뭐 1분 30초쯤 남았는데 제가 두 분께 하나씩만 질문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국토보유세도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이건 말 바꾸기 아니냐? 혹은 여론 보고 정치하느냐? 여론 보고 정책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또 반론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그 실용주의 유연성이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는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할 것이고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는 똑같은 워딩을 경선 때도 얘기를 했고 본선 때도 얘기를 했고 최근에 TV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워딩은 똑같았는데 경선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야당을 포함해서 언론에서 공산주의자다. 반시장이다. 경제의 경자도 모른다. 그랬는데 이번에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공약을 바꿨다. 뒤집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약을 바꾼 것이 아니고 원래 원칙을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예, 것이 정리해주세요. 국민적 합의를 거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예. 그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52시간 폐지 또 최저시급 폐지했다가 캠프가 급하게 또 수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김재섭 비대위원이 해명할 시간이 없네요. 다음 주에 합시다. 네. 네. 해명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해명할 시간이 없어요. 놀랍고 멋있게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재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